안녕하세요. 손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강 개화파의 형성과 갑신정변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9페이지고요. 교과서는 20에서 21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개념에 대해 공부했고요. 이 개화파랑 위정척사파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가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기를 3개로 나누었죠.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각각 개화파랑 위정척사파가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입장과 주장을 하는가도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뭐가 터지는 걸 배웠죠? 그렇죠. 군인들의 반란으로 시작했지만 백성들이 함께했던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특히 그 이모군란의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모군란의 결과, 이제 청나라랑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었고 일본과 재물포조약도 맺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분열됐다라고 배웠죠? 위정척사파? 아닙니다. 개화파가 분열되었다라고 배웠어요. 뭐랑 뭐로? 급진과 온건으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저번에 우리가 위정척사파에 대한 정리를 기본으로 내용을 전개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개화파, 이 개화파, 나라문 열자는 개화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분화가 되었고 그 급진과 온건으로 분화가 됐는데 그 급진개화파랑 온건개화파는 또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결정적으로 이 급진개화파가 일으키는 또 다른 반란, 갑신정변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 개화파가 형성되고 성장하고 분화되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봅시다. 프린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그 내용을 제가 또 판서에 옮겨 놓은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얘들아, 일단 개화파의 뜻이 뭐니? 그치? 열자, 무엇을? 나라의 문을 열어서 뭘 받아들이자? 그렇죠. 발전된 외국,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뭐 하자? 개화, 근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었어요. 자, 이 개화파가 시기별로 어떻게 이제 형성됐는가 보면은 일단 여러분 우리 1860년대 흥선대원군 기억나죠? 이때 누가 쳐들어와요? 그쵸. 서양 제국주의 깡패들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나라문 열어라 하고 쳐들어왔고 대원군은 못 열어 하면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와 싸웠던 병인양요, 미국과 싸웠던 신미양요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개화파는 어떤 입장이었죠? 그쵸,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나라문 열어도 모자랄 판에 나라문 잠그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미 대원군 때부터 이런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이 바로 통상 개화론자들입니다. 통상 개화론자. 통상하고 개화, 나라문 열어서 근대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과 문물교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 박규수라고 했었죠. 제너럴 셔먼호 깔아앉힌 다음에 그 제너럴 셔먼호 끌어올려서 분해한 다음에 대원군에게 보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이 통상 개화론자들은 지금 대원군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1860년대에. 당연히 정부에게 이쁨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원군이 어떤 사람이야? 카리스마 장렬이잖아요. 그래서 대원군이 정권 잡았을 때 통상 개화론자들은 별다른 힘을 못 썼어요. 말이 먹히질 않아. 하지만 박규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박규수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렸어요. 이 당시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 때에는 나라의 문이 열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 조선에 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나라문 열고 발전된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제자들을 남겨야겠다라 그래서 박규수가 당시 젊고 똑똑한 양반의 아들들, 어린 양반들, 젊은 양반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했던 교육이 이제 지구본을 보여주면서 지구는 둥글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배웠거든. 그래서 중국이에요. 평평한 세계의 중심 중국.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섬겨야 돼. 이게 양반들의 기본 마인드였는데 그거부터 깨부신 거죠.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 지구는 스스로 돌고 있는 이 둥근 모양이다. 그러니까 정해진 중심, 중국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지구본 돌리기에 따라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박규수가 끊임없이 제자들을 키우고 갑니다.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활약을 하느냐? 대원군이 물러나고요.
1870년대에 상황이 변하죠. 고종과 민비가 권력을 잡습니다. 이 고종과 민비는 아버지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계승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웃나라의 변화,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특히 우리 이웃, 청나라랑 일본이 우리보다 나라문 먼저 열어서 근대화하고 있는 거에 관심이 많았잖아. 그지? 이렇게 지배층의 생각이 깨어지고 열리니까 당연히 누가 등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나라문 열어야 한다 그랬던 박규수의 제자들. 이 개화파가 이 고종과 민비가 정권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야. 결정적으로 고종과 민비가 또 어떻게 했죠? 일본의 개항 요구에 오케이 하고서 강화도 조약으로 나라문을 열었죠. 자, 이때부터 개화파는 당연히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누가 정부랑 사이가 멀어져요? 나라문 잠궈야 한다 그랬던 위정척 서파가 이제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아무튼 이 박규수의 제자들은 이 고종과 민비가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러다가 이 강화도 조약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 강화도 조약의 문제점을 고쳐보고자 일본에 우리가 수신사로 김홍집을 보냈는데 이 김홍집이가 바꾸라는 강화도 조약은 못 바꾸고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얻어왔었죠. 그 책 내용도 기억나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고서 조선에 이제 어떤 변화가 펼쳐져요? 본격적인 뭐가 진행이 돼? 그렇지, 개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총괄하기 위한 기구였던 통리, 기무아문, 그리고 개화를 배우기 위해, 서양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의 조사시찰단, 청나라의 영선사, 미국의 보빙사, 유학생도 막 파견을 하고 신식군대인 별기군도 만들고 이런 개화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죠. 당연히 개화파는 이런 정부의 개화정책에 어떤 입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아니 찬성 정도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 그 80년대 우리가 공부했던 이 조선책략이 들어오고 나서 조선 정부가 진행하는 그 개화 정책들 있죠. 통리, 기무아문, 조사시찰단, 영선사, 별기군, 그런 걸 실제로 이끌어간 게 얘네예요. 박규수의 제자들인 개화파들이 정부의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당사자들이었어. 근데 이런 개화 정책이 완전히 와장창창 엎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모군란이었잖아. 그지?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갈라진다 그랬죠. 왜 갈라져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얘기했죠. 당연한 건데 사람이 무언가 잘 될 때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같이 뭐 게임에서도 이기면 아유 미드님 잘하시네 이러고 막 칭찬하고 말잖아. 근데 게임이 지는 순간 상대방 부모님 죽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그동안 그나마 진행되던 개화 정책이 이모군란 때 대원군이 집권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대원군이 개화 정책을 다 엎어버리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잡혀간 거잖아, 청나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개화 정책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빨리 가야 된다, 아니다, 한번 엎어졌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입장이 갈라진다 해서 이 흐름 배웠어요. 이건 여러분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배웠던 내용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개화파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고 뭐를 계기로 분화되었다? 이모군란을 계기로 급진과 온건으로 분화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분화된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그 프린트는 아래 나와 있지만 저는 이 공강을 위해서 옆에다 적었습니다. 이제 필기를 좀 해볼 시간이 왔죠. 자, 개화파가 분화된 거는 뭐 때문이다? 그렇지, 이모군란 때문이다. 자, 이모군란이 어땠길래? 자, 이모군란, 그 개화 정책에 차별받고 고통받던 백성과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대원군을 추대했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 이때 밀려났던 민비가 누구를 끌어들여요? 청나라에게 도움 요청을 하고 너가 나를 도와서 우리 시아버지를 몰아내주면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라고 해서 청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민비가 이모군란을 진압했잖아요. 자,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조건이 뭐야?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럼 다 해줘야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로 누구의 간섭이 굉장히 늘어나요? 내가 잘 기억하라 그랬죠. 누구의? 그렇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엄청 늘죠. 이때 청나라랑 맺었던 조청상민 후륙 무역장정에서 대놓고 뭐라 그래? 조선은 청에 뭐다? 속국이다라고 하는 꼬봉이다라는 구적을 딱 박아 넣어요. 그리고 조선에 누가 주둔하게 돼?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됩니다. 3,000명이라는 청나라, 어마어마한 청나라 군대가 그 서울을 중심으로 딱 주둔을 해요. 목줄을 채운 거죠. 그리고 조선에게 뭘 가져가? 조선 땅에 활동하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경제적인 특권을 어마어마하게 부여했죠.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특권도 부여했죠? 그렇지,
장사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의 범위 제한을 풀어버렸죠. 그 전까지는 강화도 조약 때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들 다 포함해서 거류지 무역이었는데 이 청나라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 거류지 무역이 아니라 내륙지방 어디든 와서 장사할 수 있는 내지 통상권을 가져갔죠. 아무튼 청나라의 간섭도 무지막지하게 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개화 정책은 엎어졌지, 청나라가 와가지고 깽판 치고 있지, 나라의 돈은 다 뜯기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뉘는 거야. 야, 이럴수록 더욱더 빠르고 신속하게 개화를 진행해야 한다. 꾸물거릴 틈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조금은 천천히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들아 봐봐, 목적은 똑같아. 목적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조선을 개화, 근대화 시키자는 거야.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개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화의 방법이나 방향이나 속도, 여기에 관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모곤란 이후에 조선 땅에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주둔했죠. 하지만 청나라 군대만 주둔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주둔했었죠? 그치, 일본.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 땅에 머무르는 일본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군대가 주둔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야?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도 이 나라가 혼자 힘으로 발전하기 힘들다. 이미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누구와 친하게 지낼 것이냐.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이 미국과 친하게 지낼 거냐, 중국과 친하게 지낼 거냐, 매번 눈치를 보듯 이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청나라와 일본 중에 누구와 손을 잡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느냐 하는 그 청나라와 일본에 대한 그 외교의 차이,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목적은 같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 여러 가지 이런 방법론적인 차이 때문에 개화파가 분화됩니다. 자, 뭐랑 뭐로 분화된다고요? 급진과 온건으로. 그럼 우리 이제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의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비교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일단 이 큰 틀은 꼭 알아야 돼. 온건개화파건 급진개화파건 다 뭐의 한 갈래라는 거? 그렇지, 개화파의 갈래라는 거. 여러분들, 자, 얘들은 목적은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온건이건 급진이건 얘들의 목적은 뭐야? 조선을 개화, 조선을 나라문 열어서 조선을 뭐 시켰겠다? 개화시켜서, 근대화시켜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발전시켜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국의 발전된 문화 받아서 이 나라를 개화, 근대화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같아요. 근데 뭐에서 차이가 난다?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다 선후배 사이예요. 실제로 박 교수라고 하는 스승님 밑에서 함께 공부한 선후배 지간인데 그 선후배 지간이 갈라진 겁니다. 이모곤란 이후부터. 마치 여러분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작년에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정몽주와 정도전 기억나세요?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했던 선후배 사이. 이 고려를, 이 잘못된 고려를 바꿔보자 라고 했던 그 목적은 같았어요. 근데 선배인 정몽주는 온건파 사대부, 이 고려라는 틀 안에서, 고려라는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고, 후배였던 정도전은 급진파 사대부. 선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고려라는 이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싹 다 갈아엎읍시다 라고 했잖아요. 똑같잖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보자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로 갈라졌듯 지금도 똑같이 선후배 사이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온건개화파, 말 그대로 온건, 천천히 가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김홍집이란 이름은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후배들, 여러분들 또 급진개화파들이 있죠. 말 그대로 빠르게 가자라고 생각했던 애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옥균도 중요한 사람이고요. 서재필은 뒤에서도 계속 나올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일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좀 더 나이 연령대로 따지면 누가 좀 나이가 많은 선배들이고 누가 좀 젊은 후배들일까? 보통 여러분 빠르게 뭔가 좀 화끈하게 딱 몰아붙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나이가 좀 젊죠. 그 젊은 혈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나이가 많아질수록 좀 사람이 신중해지고 좀 차분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 온건개화파가 선배예요.
평균 나이대 40에서 50대 되는 나이 많은 선배들이었고, 이 급진계합하는 후배들입니다. 얘들의 평균 나이는 2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특히 서재필은 진짜 어렸어요. 몇 살이냐면 17살. 여러분들보다 한 살 많은 재필이 형, 재필이 오빠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선배와 후배, 그리고 이 온건계합파 나이 많은 이 선배들은 어디를 주로 유학을 갔다 왔냐? 청나라를 갔다 온 청나라 유학생 출신입니다. 그에 반해 후배들인 이 급진계합파는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일본 유학생들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이 차이가 나는 거죠, 나이랑. 자, 아무튼 방법에서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느냐? 자, 여러분 온건계합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도우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고, 그 운영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근본적인 운영 원리 시스템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겉을 둘러싸고 있는 걸 하드웨어라 그래요.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CPU나 램. 근데 이런 게 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쌤?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정신과 육체로 나눠볼 수 있죠.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게 육체고,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사상, 근본적인 운영 원리 시스템이 바로 정신이죠. 머릿속에 있는 정신, 껍데기인 육체, 이렇게 사람을 나눠봤을 때 여러분들 이해하죠? 여기까지는. 국가에도 정신과 육체라는 게 있다면 온건계합파는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 조선을 근본적으로 이제 꿰뚫고 있는 이 조선의 정신, 사상, 그러니까 이 조선의 머릿속에 있는 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근본적인 조선이란 나라의 정신, 운영 원리, 사상, 시스템은 잘못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서양 애들에게 밀리느냐? 그거는 이 나라 조선의 이 정신이 문제가 아니라 겉을 둘러싸고 있는 육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싸움 잘하고 무기 잘 만들고 하는 거, 그건 인정한다. 그러니까 저 서양 오랑캐들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거 뭐밖에 없다?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겉을 둘러싸고 있는 육체, 그들의 군사력, 과학, 기술, 이런 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운영 원리는 우리가 저 오랑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껍데기, 육체만 바꾸자 라는 게 온건계합파의 방식이었어. 마치 이제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놔두고 하드웨어만 바꾸자 이런 거죠. 자, 얘들은 말합니다. 우리 조선의 전통적인 그 사상,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유교 질서, 이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리학적인 전통적인 유교 질서, 조선의 근본적인 운영 원리, 운영 시스템, 조선의 정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조선의 제도, 뭐 조선의 정치, 유교, 뭐 그러니까 양반제, 신분제, 충성, 효도,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서양에 비해 부족한 거 뭐밖에 없다? 육체, 겉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서양 애들의 그 과학기술, 군사력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서양의 과학기술, 뭐 군사력,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 이 온건계합파네, 서양 애들의 그 정신적인 문명 있죠. 서양 애들을 서양이란 나라를 서양 애들을 운영해주고 있는 그 서양 애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사상, 근본적인 운영 원리 시스템, 그런 서양의 뭐 종교, 문화, 정치, 제도 같은 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서양의 민주주의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천주교처럼 서양의 그런 정신적인 문화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질서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기술이랑 군사력처럼 껍데기만 받아들이자는 거지, 절대로 그 서양의 뭐 종교나 문화, 사상, 제도 같은 그런 근본적인 운영 원리, 정신 문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철저하게 몰아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다 바꾸자는 게 아니지, 그치? 우리의 근본적인 이 운영 원리 시스템은 유지한 상태에서 껍데기만 바꿔 끼자는 거죠, 그죠? 굉장히 어때?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서 차근차근 나아가자. 이런 거 우리가 점진적 개혁이라 그래요. 점진적 개혁. 점진. 한 발 한 발 한 발 점차 진행한다라 그래서 점진적 개혁. 이런 거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중요한 용어도 하나 나옵니다. 우리 유교라고 하는 게 우리 동양의 전통 문화잖아요. 그죠? 우리 동양의 정신에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동양의 정신, 동양의 도와 서양의 뭐? 기술만 받아들이면
완벽하다. 더 뛰어난 우리의 전통의 유교 사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서양의 군사력만 받아들이는 순간 완전 무결, 퍼펙트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선배들의 이야기에 후배들은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뭐?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질서가 서양보다 뛰어나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가만 놔두고 이건 그대로 구닥다리로 놔두고 이거만 바꾸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의 유교 질서가 보존할 가치가 있어요? 아니요. 이거 정말 구닥다리에 쓸모없는 거거든요. 껍데기만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속 내부까지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싹 다 서양식으로 갈아 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배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유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정신문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운영 원리도 다 갈아 껴야 한다. 뭐로? 서양식으로. 그래서 얘들은 뭐 서양의 종교, 뭐 서양의 문화, 서양의 사상, 이런 서양의 제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전통적 유교 질서는 보존할 가치가 없다. 싹 다 버려야 한다 생각했어. 그럼 얘들은 그럼 그 껍데기, 서양의 과학기술이랑 군사력은 어떻게 하자는 걸까?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 껍데기뿐만 아니라 속 내부까지도 서양식으로 갈아 끼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서양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외부와 내부, 정신과 육체를 모두 갈아 껴야 한다라고 했던 게 이 급진계합파야. 자, 훨씬 더 어때요? 급진적이죠. 이건 아예 여러분 나라를 완전 뒤엎자는 거예요. 갈아엎자는 거야, 완전히. 정도전 같은 애들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훨씬, 이 온건계합파에 비해서 애들이 훨씬 더 급발진하는 급진적인 개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급진계합파의 개화 방법론을 나타내는 용어가 뭐냐? 얘들은 지금 우리의 그 정신문화도 바꾸자는 거지. 그 정신문화, 한 나라의 고유한 정신문화를 뭐라 그러냐면 문명, civilization, 문명이라 그래요. 그 문명도 개화시켜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들을 다른 말로 문명 개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목적은 똑같다. 이 나라를 개화, 근대화시켜서 발전시키자, 업그레이드 시키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자라고 하는 목적은 같은데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자, 온건계합판 어떻게 하자? 우리의 정신적인 이 나라 조선을 운영하고 있는 근본 운영 원리 시스템, 그 유교 질서는 그대로 내비두고 뭐만 바꾸자? 껍데기, 과학기술이랑 군사력 같은 껍데기만 바꾸자. 그러니까 서양의 정신문화는 받아들일 필요 없다. 우리의 정신은 유지한 상태에서 껍데기인 육체만 바꿔 끼자. 점진적 개혁, 동양의 정신에 서양의 기술, 동도, 서기. 그에 반해 급진계합파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다 갈아치워야 돼. 우리의 정신문화도 서양식으로 바꿔야 돼. 서양의 종교, 문화, 사상, 제도 다 받아들이고 껍데기도 당연히 서양식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 모두 서양식으로 바꿔야 해. 문명도 바꿔야 해. 문명 개화론이었죠. 자,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 네, 이런 걸 이 온건이랑 급진 애들이 창작해낸 게 아니야. 보고 배운 거야. 이미 이런 방법대로 나라를 업그레이드, 개화하고 있던 롤모델들이 있습니다. 다 롤모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이웃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나라문 열어서 개화 정책 추진하고 있는 게 누구라 그랬죠? 청나라와 일본이라 그랬죠. 그럼 과연 청나라가 택한 방법과 일본이 택한 방법이 뭘까? 생각해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야 되나? 모두 서양께 다 뛰어나. 우리의 전통적 문화 보존할 가치 없어. 유교 꺼져. 다 바꿔. 라고 하는 방식을 중국 애들이 택할 수 있을까, 얘들아? 중국, 나라 이름은 뭐야? 중국이야. 자기네가 천하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중화사상이라는 게 뭔지 알죠? 우리 중국을 제외하고 다 오랑캐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유교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온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중국 애들은 자신들의 그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우리가 서양 애들에게 밀리는 건 이 육체가 약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9,000년 동안 보존해온 이 동양 문화의 정수, 우리 중국의 문화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중국의 사실 한계죠. 중국 애들이 택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미 청나라는 이런 방식, 이 동도서기의 방식으로 개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런 청나라의 유학을 갔다 온 온건계합파를 그대로 보고 배운 거야. 아무튼 온건계합파의 롤모델은 어디라고요? 중국,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가
이렇게 동도서기의 방법대로 서양의 과학과 군사력만 받아들이면 돼 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던 개화 정책을 뭐라 부르냐? 양무운동이라 그래요.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양무운동. 이름에서 알 수 있어. 양, 기르자, 뭐를? 무, 힘만 기르면 돼. 우리 서양 애들에 비해 부족한 건 대포랑 총 이런 거지 우리 머리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던 좀 중국의 그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 자, 그럼 급진개화파의 롤모델은 당연히 어디?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사방이 뚫려 있죠. 일본은 다른 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애초부터 우리가 서양보다 모자라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싹 다 바꾸자 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 문명 개화론의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바꾸고 있었는데 모든 걸 다 바꿨죠. 정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갈아 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일본이 이런 문명 개화론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개화 정책을 메이지 유신이라 그래요. 메이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당시 일본의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라 불렀어. 그 메이지 천황이 발표한 거야. 나 일본의 천황 메이지의 이름으로 발표하노니 이제부터 일본에는 오직 뭐만? 신. 새로운 것만 남기겠다. 구닥다리 옛날 문화는 다 없애버리겠다. 유신. 오직 새로운 것만 남기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일본 애들은 좀 극단적이게 있어. 일본 애들은 참 신기한 게 자신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집착이 진짜 약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 일본인들이 서양 애들과 어떻게든 빨리 결혼을 해서 피를 섞어야 한다. 빨리 그 서양의 뛰어난 윤자를 받아들여서 우리 일본도 서양인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런 생각이 참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전통에 대한 그런 뿌리가 약한 거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온건개화파랑 급진개화파가 택했던 방법, 동도서기, 문명개화론, 그리고 이런 동도서기랑 문명개화론의 방법을 먼저 택해서 발전하고 있던 그들의 롤모델, 온건개화파의 롤모델 청나라 양무운동, 급진개화파의 롤모델이었던 일본 메이지 유신. 자, 그럼 어느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이었을까? 나중에 청나라랑 일본이 한판 붙습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뭘 놓고? 우리 조선을 놓고. 그때 과연 누구의 방법이 옳았는가? 판가름이 나겠죠. 진검승부가 나겠죠. 아무튼 아직은 아니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온건개화파랑 급진개화파가 갈라진 이유는 방법에 대한 차이도 있고 롤모델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당시 현실을 바라보는 눈도 달랐어. 당시 현실이 어떤데? 지금 이모곤란 이후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나라에 누가 들어와 있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죠. 민씨가 끌어들였잖아. 그지? 그리고 이 나라에 청나라의 간섭이 엄청나게 늘고 있죠. 이런 현실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청나라와 그 청나라에 빌붙어 있는 민씨에 대한 태도가 어땠느냐? 온건개화파는 말하는 거야. 야, 타협하자. 자, 제가 타협이라고 하니까 쌤이 온건개화파 나쁜 놈 새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온건개화파도 개화파야.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는 똑같은 목적이야. 다만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지금 어쨌건 이 나라에 청나라 군대 3,000명이 들어와 있고 그 청나라에 빌붙어서 권력 잡고 있는 게 민씨 아니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청나라 겟아웃 꺼져 하고 막 청나라 들이받아버리면 감당할 수 있냐. 청나라가 뭐야 미쳤냐? 하고 딱 칼날 들이미는 순간 이 나라는 끝장이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아무런 현실이지만 이 현실에서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청나라랑 민씨를 거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들과 타협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얘들의 롤모델이 누구예요? 청나라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들이받지 말고 그들이 우리의 목줄을 잡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타협해서 차근차근 진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후배들은 뭐라 그럴까? 선배, 이젠 진짜 하다 대도 않는 개소리를 하네요. 청나라랑 민씨를 인정하자고요. 지금 이 나라에 청나라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전역을 뒤집어 놓으면서 이 나라의 돈이란 돈 다 뜯어가고 이 민씨 일파는 나라를 발전시킬 생각은 1도 없고 청나라의 개가 돼가지고 살랑살랑 꼬리만 했는데 이렇게 목줄 한번 채이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청나라의 목줄을 채워서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순간 다른 나라들은 이미 뛰어가는 걸 넘어가지고 저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으려면 지금 당장 우리도 뛰어도 모자랄 판에 그 목줄, 얘들이 채워놓은 목줄을 받아들이자고요. 이렇게 하면은 나라에 답이 없어요. 당장 청나라랑 민씨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나라랑 민씨 일당을 몰아내야 합니다. 타협이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들은 청나라랑 민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립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참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 이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쳐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 방법에 따라서 그 선배와 후배들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온건기합파랑 급진기합파 배웠죠. 이제 우리가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반란을 배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딱 보기에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 온건기합파와 급진기합파 중에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누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금 불만 많고 막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 특히 청나라의 간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급진기합파가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급진기합파 애들이 일으킨 반란이 바로 이번 시간에 메인 메뉴인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온건기합파랑 급진기합파 내용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갑신정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지 알죠, 여러분들? 자, 오른쪽 위에 나와 있죠. 갑신년이 여러분들 1884년입니다. 갑신년에 정치적인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급진기합파 애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볼 건데, 여러분, 얘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일단 얘들은 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신분이 뭐예요? 다 양반이에요. 김옥균이고 박영유가 서재필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다이아몬드 수조 정도 되는 진짜 조선의 완전 로열 엘리트층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요, 나라가 어떻게 되던 말건 이미 그들의 인생은 보장되어 있어. 조선에서 양반, 그것도 잘 나가는 양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순간 이미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보장돼 있어요. 굳이 나대거나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보장된 인생이야. 그럼 그런 금수저 도련님들이 반란이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들? 실패하는 순간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삼족이 멸한다 그래요.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위험 부담을 왜 굳이 감수했을까? 아쉬운 거 하나 없는 그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배경부터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그 갑신정변, 이 급진기합파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를 우리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국내, 이모곤란 이후에 누구의 간섭이 굉장히 늘고 있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무척이나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권을 가져왔죠. 뭐?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 땅 어디서든 마음껏 장사할 수 있다. 내지 통상권.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 나라의 돈이랑 돈은 다 누가 가져가? 청나라 애들이 그냥 다 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여러분 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재정이 완전 바닥나 버린 거야. 당연히 여러분,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뭐도 진행할 수 없을까? 그치. 급진기합파가 바라는 이런 나라의 전반적인 근대화, 이런 개혁 정책이 진행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뭘 해. 그러니까 개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청나라가 와가지고 군대 주둔시켜놓고 간섭하죠. 나라의 돈이란 돈은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급진개화파가 바라는 그런 조선의 정신과 육체를 싹 다 갈아 끼우는 문명 개화론에 입각한 개화 정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그 당시 이 급진개화파의 리더가 누구냐? 김옥균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의 도련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릴 때부터 잘 나가는 집안에, 빵빵한 집안의 로열 금수저다 보니까 두려운 게 없어. 김옥균 성격이 여러분 어떤 성격이냐? 할 말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좀 필터링해서 말을 하잖아. 김옥균 그게 없어. 그냥 그대로 쏴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옥균이 이거 역사에서 나오는 거야. 이 사단이 지금 저봐, 청나라 간섭이 늘고 나라의 돈이 뜯기고 개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그치, 민비가 청나라 끌어들여가지고 이 꼴을 난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민비한테 말하는 거야. 조정에서 망비마마,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나라 청나라의 개가 돼가지고요, 청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청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요, 이 나라의 돈이란 돈은 청나라가 다 뜯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개화 정책에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나라 조선은 우리 주변 이웃 나라들, 청나라, 일본,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이 저 앞질러서 뛰어갈 때 우리 조선은 걸어가기는커녕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왕비마마 당신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집안 싸움 하다가 시아버지 몰아내겠다고 청나라 군대 끌어들이고 청나라의 개가 돼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 난 거예요 라고 거의 제가 지금 말하는 뉘앙스 그대로 말했어요, 왕비한테. 여러분이 민비면
그 새파랗게 젊은 꼬맹이가 여러분 앞에서 따박따박 여러분 네 잘못이다, 네가 나라 말아먹는 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비인데 넌 말하는 싸가지가 이렇게 될 건데, 여러분 정말 민비가 무서운 게, 여러분도 그래요. 살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 화가 났을 때 막 얼굴 울거나 불거나 사람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진짜 무서운 사람은 화가 났을 때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민비가 딱 그랬어. 김옥균이 면전에 대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해요. 맞아. 어휴, 옥균이 너 말 잘한다. 맞아, 옥균아, 네 말이 맞아. 내가 때려 죽일 년이고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청나라 끌어들여서 내가 집안 싸움하다가 나라 이 꼴 냈어.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개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옥균아, 너가 지금 나를 이렇게 까는 건 너는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지? 너 설마 계획도 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나를 까기만 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딱 긁는 거예요. 김옥균이, 젊은 김옥균이, 당연하죠 마마, 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비가 말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역시 똑똑한 옥균이 계획이다.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 나라의 개화 정책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줄게. 그러니까 너의 그 똑똑한 머리로 이 나라에 필요한 돈도 끌어와가지고 네가 한번 이 나라를 네가 원하는 대로 바꿔봐. 자신 있잖아. 콜? 대신에 만약에 네가 이런 나라의 개화 정책을 추진할 만한 돈을 구해오지 못한다면 너도 입만 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그런 대안을 제대로, 돈을 제대로 못 구하면은 너 책임지고 물러나. 이런 식으로 딱 긁은 거예요. 여러분, 김옥균은 어떻게 했을까? 조금 신중한 사람이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한 발 뺐을 건데, 김옥균은 그런 게 없어. 젊은 혈기. 콜! 나 믿고 맡겨봐. 내가 이 나라 개화 정책할 돈 다 알아서 구해와가지고 이 나라 보란듯이 발전시켜 볼게. 나한테 맡겨봐. 딱 합니다. 그럼 김옥균은 뭔 생각으로 여러분 이걸 받아들였냐? 일본 유학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김옥균과 그 친구들, 급진계합파 일당은 일본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동경이 있어요. 저렇게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일본, 이 동양의 악습을 다 벗어던지고 저 하늘 높이 날아가는 일본, 일본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해가지고 애들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가서 일본 정부한테 저기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조선을 한번 쫙 바꿔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지금 돈이 없거든요. 우리 조선을 개화시킬 수 있는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럼 우리도 당신 일본들처럼 한번 발전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이런 김옥균과 애들이 이렇게 딱 와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 파이팅! 빌려줄게 이럴까요? 뭐야? 이러겠죠, 여러분들. 거기다 여러분, 당시 일본이, 당시 또 기묘한 타이밍이었던 게, 일본이 당시 경제적으로 좀 그러니까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러니까 애초에 일본은 우리의 발전을 원하지도 않았겠지만 김옥균에게 나라를 개화시킬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줄 만한 형편도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김옥균한테, 야, 우리 너네한테 돈 못 빌려줘. 그런 돈이 어딨어? 하고 딱 거절해버립니다. 김옥균과 그 친구들, 급진계합파 일당들은 자신만만하게 큰소리 빵빵 쳐놓고서 돈 구해올게! 난 계획이 다 있거든! 하고 딱 갔다 왔는데 어때요? 와보니까 빈털터리인 거예요. 민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 민비가 그 사람 좀 미소 딱 지우고 정색 딱 한 대 말하는 거야. 야, 김옥균, 너 뭐야? 너 나한테 그렇게 까더니 너한테 맡기면 이 나라 개화시킬 수 있는 돈 구해온다며. 근데 이게 뭐야? 빈털터리 개털이네? 야, 너 이 새끼 입만 산 새끼였네? 너 입만 산 놈이야. 넌 이제 이 나라에 있을 자격이 없어. 너 포함해서 너희 급진계합파 다 꺼져! 하고 급진계합파, 김옥균을 포함한 급진계합파 일당들이 조정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민비가 김옥균을 데리고 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 많은 민비, 엄청 똑똑하다 그랬죠? 민비는 알고 있어. 일본이 얘네한테 돈을 빌려줄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김옥균을 살살살 건든 거예요. 함정으로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순진하고 열정 많은 김옥균이 민비에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급진계합파, 이 돈을 구해오지 못한 이 급진계합파는 그 책임을 지고 큰 소리 쳐놓은 게 있으니까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일본으로부터 돈 빌려오는 거 실패했다 그랬죠. 이걸 여러분들 가끔 선지나 이런 거에 뭐라고 나오냐? 나라가 국가 대 국가로 돈을 빌리는 걸 차관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뭐를 받아오는 데 실패했다? 차관, 그 돈을 빌리는 거 차관이라 그래요. 차관 도입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대로 끝이냐? 이대로 여러분, 김옥균과 그 일당들은 절망에 빠져요. 이제 이 나라 조선에 희망은 없는 건가? 이제 이 나라가 청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민비 일당들에게 장악당해서 그저 이 나라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지켜볼 수가 없는 건가? 이 나라는 이대로 발전도 못하고 민비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청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이대로 이 나라를 망하고 마는 건가? 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들에게 하늘이 내린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여러분 이 민비 일당들이 이렇게 기세등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민비 일당들이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죠? 이모군란 이후 때부터 청나라에게 빌붙어가지고 청나라의 딸라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청나라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나라에 누가 있으니까. 이모군란 이후부터 이 나라에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이나 주둔해 있다 그랬죠? 그 3,000명의 청나라 군대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청나라가 전쟁을 벌여요. 누구랑 전쟁을 벌이냐?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왜 전쟁을 하느냐? 여러분 쌀국수 하면 떠오르는 나라 어디죠? 쌀국수의 나라? 그렇죠. 베트남. 베트남이 원래 청나라 중국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여러분 전 세계 쌀이 엄청 많이 나온 나라야. 프랑스가 나도 쌀국수 먹고 싶어 이러고 이제 청나라한테 베트남 내놔 쌀국수 내놔 이러니까 청나라가 쌀국수 줄 수 있어요? 안 돼 쌀국수 내 거거든 못 줘 이러고 청나라랑 프랑스가 베트남을 놓고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익숙한 그거니까 그래요. 아무튼 청나라랑 프랑스가 베트남의 소유권을 놓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이길까요? 청나라가 잽이 안 되죠. 프랑스한테 그냥 신나게 뚜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두드려 맞다 보니까 프랑스를 막아낼 군대가 부족한 거야. 아씨 병력이 부족해. 어디서 군대 끌어올 거 없을까 하고 보니까 이게 뭐야? 조선 땅에 3,000명이나 주둔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조선 땅에 3,000명이나 주둔해 있네? 일단 급하니까 조선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청나라 군대를 좀 데려오자 라 그래서 그 조선에 주둔 중이던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가 떠납니다. 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원래 조선에 몇 명 있었다 그랬죠? 3,000명. 딱 절반만 데려가. 3,000명에서 몇 명으로 준 거야? 절반이면 여러분들 1,500명이죠. 1, 10, 100, 1000 맞죠? 제대로 쓴 거죠? 여러분 3,000명에서 1,500명으로 군대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디야? 3,000명이 있는 거랑 1,500명이 있는 거랑은 완전 무게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급진기아파 김옥균 일당은 마음이 급한 거야. 야, 하늘이 내린 기회다. 청나라 군대가 절반으로 줄어든 지금 청나라와 민비 일당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나라의 희망은 없다. 근데 1,500명이라도 얘네를 몰아낼 거면 뭐가 필요해? 얘 1,500명과 싸울 군대 힘이 필요하잖아. 근데 급진기아파는 그런 군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김옥균의 어깨를 토닥토닥거립니다. 딱 보니까 누구야? 일본이야. 일본이 말합니다. 옥균아 너희 젊은이들 건드리는 거야. 너희 지금 조선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야 우리 일본을 포함해서 청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전 세계가 지금 확 발전하고 있어. 근데 너희 조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청나라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너희 이런 식으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주저앉아 있으면 너희 진짜 나라 망해. 라고 막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김옥균이 말하죠. 야 내가 그걸 모르냐? 나도 지금 청나라랑 민비 몰아내고 싶어. 근데 여전히 청나라 군대는 1,500명이나 이 나라에 있단 말이야. 난 그들을 몰아낼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죠. 야 너 바보구나. 너네 이모군란 이후에 너희 조선 땅에 청나라 군대만 주둔해 있니? 우리 일본도 군대 주둔해 있잖아. 우리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줄게. 너희가 나라를 바로 잡겠다면 우리 일본이 너희를 도와서 이 청나라 군대 막아내줄게.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 도와주겠다 그런 거야 지금? 일본.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군대가 너희가 나라를 바로잡는다면,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군대를 지원해서 누구를 막아주겠다? 청나라를 막아주겠다 약속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상식적으로 국가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그 나라를 뒤집는 반란에 군대를 보내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당연히 여러분 이게 더 부담스러운 일이죠. 돈은 빌려주고 받으면 그만인데 그 나라에 군대를 보낸다는 건 여러분 이거 그 전쟁이에요. 전쟁. 반란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 돈 빌려달라 그럴 때는 냉정하게 거절하더니 왜 훨씬 더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 그랬을까? 그래서 이건 여러분 오늘날의 역사학자를 추측하기에 일본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조선의 내부 상황이 어떤지. 이 민비와 그 민비랑 적대하는 김옥균의 급진기아파가 얼마나 갈등이 심한가. 그래서 급진기아파가 코너에 몰린다면, 벼랑 끝으로 그들을 몰아간다면 그들은 반드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급진기아파를 더 벼랑 끝으로 몰기 위해서 급진기아파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다가 그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정말 절박해졌을 때 천사의 속삭임,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순진한 청년들,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순수한 청년들을 사방에서 이용해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쨌건 급진계합파 입장에서는 선택의 경우가 없어.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끝이야. 그래서 오케이, 너희만 도와준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잡겠다, 반란 일으키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 반전은 청나라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1500명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1500명을 막을 거면 최소한 일본 군도 몇 명은 있어야 돼. 동수이거나 하다못해 한 100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당시 조선에 머무르고 있던 일본군은 꼴랑 잘못 쓴 거 아니에요? 150명이었어요. 10분의 1. 150명으로 도와준다는 일본이나 이거 믿고 반란 일으키는 김옥균과 급진계합파나 참 답답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은 계합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계합파가 무슨 사건을 계기로 이모군란을 계기로 뭐랑 뭐로 분화되었다.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로 분화되었다. 목적은 같다. 이 나라 조선을 근대화, 개화시켜 발전시켜 보겠다. 근데 뭐에서 차이가 난다? 개화의 방법이라든가 롤모델, 청나라와 민씨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 온건계합파는 어떻게 한다? 이 나라에 뭐만 바꾸자? 정신은 그대로 내비두고 뭐만? 육체, 껍데기만 바꿔 끼우자. 서양의 과학기술과 군사력만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질서는 유지하자. 동도서기, 청나라 양문동이 롤모델. 그에 반해 급진계합파는 우리의 정신도 바꿔야 한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내부와 외부 싹 다 서양식으로 갈아 껴야 한다. 문명개화론, 일본의 메이주신이 롤모델. 그래서 급진계합파가 반란 일으켰다. 왜?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현실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 조선을 반드시 바꿔보겠다. 이 한 목숨 불사르더라도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왜? 조선의 상황이 그만큼 암울하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늘고 있고 그 청나라의 경제적인 침략 내지 통상권으로 인해 나라의 돈은 없고 개화정책은 진행이 안 되고 거기다가 민비의 도발에 넘어가서 내가 돈 구해올게 했다가 돈 못 구해와가지고 싹 다 조정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고 더 이상 민비랑 청나라 일당을 막을 만한 방법은 안 보이는데 마침 기가 막히게도 청나라랑 프랑스가 전쟁하면서 청나라 군대가 철수했고 이 타이밍에 누가 도와준다? 일본이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이 급진계합파 청년들은 반란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 오른쪽 위에 사진 하나 보여요? 제가 갑신정변 배경 옆에 남자들 사진 넣어놨죠. 흑백사진. 이게 급진계합파 애들이에요. 되게 어리죠? 젊어요, 여러분들. 참 그 순수한 청년들인데 사진 찍는 포즈 보면 어때요? 다 이러고 사진 찍고 있죠? 이러고 사진 찍고 있잖아, 사진 보면은. 이게 뭔지 알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당시 인싸 포즈예요. 나폴레옹이라고 아십니까? 그 나폴레옹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 나폴레옹이 사진 찍을 때마다 이러고 딱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우리도 나폴레옹 포즈로 사진 찍자, 인싸 포즈로 찍자 이래가지고 이러고 찍은 거야. 오늘날의 인싸 포즈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 그런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유행 좋아하고 나폴레옹 인싸 포즈 이런 거 좋아하던 젊은이들. 하지만 나라의 그런 위기를 보아 넘길 수 없던 약간 열혈 청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럼 이 갑진정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